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팰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를 향해 기립했습니다.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으로 우뚝 서 본격적인 심우주 탐사 경쟁에 나설 전망입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구소련 사이에 치열했던 달 탐사 경쟁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주 강국들이 다시 달 탐구에 나서는 이유를 사이언스 투데이가 조명해봤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의 환자 발생 정점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20만 명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진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재유행의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개량 백신이 실제로 국내에 도입되기까지 2-3달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재유행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백신으로 4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에서 4%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말까지 총 1.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건데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인상 가능성이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달은 지금까지 그 표층이 무엇으로 덮여 있는지조차 진비에 가리운 채였으며 소련은 1959년부터 루나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달 탐사선과 창수선 발사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지구의 밤을 밝혀온 달에 인류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Contact light.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의 발자국을 달에 남깁니다. It is not quite as good as it is in the conventional, more conventional. 냉전 이후 주춤하던 세계 각국의 우주 탐사 경쟁은 2000년대 이후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2016년 개발을 시작한 달 궤도선은 KPLO로 불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의 이름이 다누리로 정해졌습니다. 달을 남김없이 모두 누리고 오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발사장에 도착한 다누리는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됩니다. 이 가운데 핵심 임무는 한국형 달 착륙선과 나사의 유인 달 착륙선의 착륙 후보지를 찾는 겁니다. 달 정밀 지도 제작,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달 상공 100km를 돌며 1년 동안 다양한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누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7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달 궤도선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달 탐사에 나선 우리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발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달 탐사국이 되는데요. 다누리를 시작으로 지구 중력을 벗어난 심우주 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발사를 앞둔 국내 첫 달 궤도선 다누리.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발사장에서 팰컨 9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떠나게 됩니다. 다누리는 팰컨 9의 점검 과정에서 추가 작업이 생겨 발사가 이틀 연기됐는데 스페이스X 측은 발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날씨의 급변 상황만 최종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주된 포인트는 위성의 상태가 다 준비되어 있는지 이미 그거는 저희가 어제 다 통보를 했고요. 발사체 준비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발사체 조립까지 다 완료한 상태라 큰 이슈는 없고 남아있는 건 아마 이제 기상 조건일 텐데. 다누리는 발사 40분쯤 발사체에서 분리된 뒤 44분쯤 달 전위 궤적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후 4개월 반 동안 나비 모양의 궤도를 따라 약 600만 킬로미터를 돌아와 12월 16일 달 궤도에 도착합니다. 발사일이 예정일보다 이틀 늦춰졌지만 달 상공 100km 위 임무 궤도에는 예정대로 12월 31일에 진입합니다. 이후 내년부터 1년 동안 다누리는 하루 12번 달 상공을 돌며
본격적인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누리에 실린 과학 장비는 총 6개로 달 뒷면을 포함해 표면 입자와 미세 구조 등을 담은 달 전체 평광 지도를 세계 최초로 만듭니다. 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위한 달 착륙 후보지 물색, 세계 첫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 등도 시도할 예정입니다. 12월 31일에 최종적으로 우리 목표 궤도인 달 고도 100km의 고도에 안착을 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약 1개월간의 시험 운영을 거친 후에요. 2023년 2월 1일부터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지구 밖 탐사에 나서는 다누리. 다누리가 올해 말 달 임무 궤도에 예정대로 안착하면 대한민국의 심우주 탐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국내 첫 달 궤도선 다누리 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이 나왔습니다. 존 구이디 나사 우주탐사시스템부 부국장은 공동 취재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다누리의 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누리의 탄도형 달 전위 궤도 비행은 나사의 여러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것으로 다누리 비행은 아주 성공적일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구이드 부국장은 국내 연구진들과의 협업에 대해 그동안 경험이 없었을 뿐 달까지의 비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훌륭한 파트너십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이 경쟁적으로 달 탐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를 상징하는 골드러시에 빗대 문러시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인데요. 냉전 시대에 이어서 우주 강국들이 다시 달 개척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이승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역대 가장 강력한 로켓 SLS입니다. 곧 오리온 우주선을 달로 보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SLS는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 등 10여 개국이 참여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발사체입니다. 올해는 무인 달 궤도 비행, 내년에는 유인 비행, 2025년에는 사람을 달로 보냈다가 귀환시킬 계획입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그런 국제 협력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지난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온 달 탐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이고요. 중국이 2년 뒤 달 뒷면 샘플 채취에 도전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10년 안에 19개국과 유럽 우주청이 106개에 이르는 달 탐사 미션에 도전합니다. 달 개척 시대 개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어 일교차가 300도에 이르고 자외선과 우주방사선, 돌진하는 소행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극지방에는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해하면 사람이 숨 쉴 때 필요한 산소와 연료로 쓰일 수 있는 수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데다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해 적은 연료로 발사체를 다른 행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르테미스 달 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기지 건설입니다. 달을 전진기지 삼아 화성을 비롯한 더 먼 우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New technology so that we can send humans to Mars and return safely. And so this is indeed a golden era of space exploration. 희귀한 자원을 탐사하는 것도 달 탐사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달에 쌓여 있는 헬륨3는 기술이 따라준다면 미래 청정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을 일으킬 때 연료를 사용하고 그것이 바로 청정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대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구 저궤도를 무대로 한 우주 기술은 민간 기업에 많이 파급됐습니다. 이젠 달로 향하겠다는 우주 강국들의 새로운 차원의 기술 개발을 정부가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의 환자 발생 정점이 20만 명 이내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백경란 청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가천대 교수팀이 각각 예측한 자료를 근거로 기존에 예상했던 25만 명보다 낮은 수준인 20만 명 이내로 신규 환자 정점을 이룰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행은 다소 길게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청장은 앞으로 면역 수준이 감소하는 인구가 더 증가하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휴가철을 맞아 사회적 접촉이 증가하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독감보다 높지만 우리나라는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경란 청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오미크론 치명률 중간값은 약 0.22%로 독감 치명률 0.02%의 거의 10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04%로 스위스 등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규 입원율이나 중환자실 입원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된 개량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기까지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4차 접종 대상자는 지체 없이 추가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제약사에서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개량 백신이 개발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허가 기간이나 아니면 생산 시기를 고려할 때 그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는 현재 유행이 비교적 안정기가 아니라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재유행 시기라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개량 백신이 나올 때까지 약 2~3달의 시간이 더 지나야 되는데 그때까지 4차 접종을 받지 않고 지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만 명대로 발생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네, 휴가철을 맞아 재확산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0만 명대로 발생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주마다 2배씩 늘어났던 그 더블링 현상에 비하면 증가세가 아주 완만해 보이는데요. 재유행의 정점이 지났다고 봐도 될까요? 뭐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0만 명대 나오면서 앞으로 한 주일 동안 뭐 증감은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에서 정체기를 거쳐서 앞으로 2주 후 정도면은 아마 감소 추세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오늘의 10만 7,894명 뭐 전일에 비해서는 12,000명 정도 줄었습니다만 이게 뭐 하루 정도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중증 환자가 310명, 전일 대비 26명 늘었습니다. 사망 34명인데 이 누적 치명률이 어제까지는 0.13%였는데요. 네. 오늘은 0.01%포인트 줄어서 0.12%가 됐습니다. 최근에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사망자는 다소 늘어나는 데 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요. 또 이것은 일주일간으로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하루 평균 확진자를 보면은 89,298명이 이번 주인데 이전 주에는 75,214명, 약 16%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거의 정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사망은 이번 주에는 187명, 이전 주에는 180명에서 한 26명 정도로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위중증 환자 수는 좀 늘어나도 이 사망자 수는 그다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환자실 병실 가동률은 32.7%, 준중환자실 병실 가동률은 48.8%로 안정적으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증가 추세이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3으로 지난주에 1.29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했습니다만 아직도 1은 넘고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위중증 환자가 300명을 넘었죠. 지난주 같은 요일에 1.5배 수준인데 왜 신규 확진자 수보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그 통계를 보면은 이번 주 한 주간으로 보면은 하루 평균이 274명인데 이전 주에는 129명입니다. 네. 2배 이상 네. 즉 더블링이 된 상황이거든요. 사실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에 1, 2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급증 추세는 우리 1, 2주 전에 한 주간에 2배씩 더블링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아마 그 7월 하순 정도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 2, 3주일간은 이 정도 유지가 되면서 300명대에서 한 뭐 최고로 간다면은 500명 이하 정도에서 아마 머물 것으로 보여서 우리 의료 체제에 그렇게까지 부담이 갈 정도, 핍박을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확진자 수가 더블링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야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신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위험군 확진자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전화로 모니터링을 시행했던 것을 중단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 우려는 없을까요? 예,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일단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체크를 한다면은 그렇게 악화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아마 대부분의 고령층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대면 진료를 위해서 예약도 하고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코로나19의 특징이 고위험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독거노인들과 같이 이렇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과연 주말이나 야간 같은 때 제대로 대응을 해서 전화를 하고 대면 진료를 하고 혹은 응급차를 부르고 하는 것이 가능할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이 증상이 악화했을 경우에 치료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데 대한 아주 좀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코로나19 경각심이 좀 낮아져서 숨은 감염자가 많다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이 밀접 접촉자들, 무증상 밀접 접촉자도 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받을 때 검사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일 것으로 보십니까? 뭐 효과적이긴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숨은 감염자라는 부분은 사실은 본인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동거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확인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직장 동료라든지 지인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거나 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분이 확진됐으면은 내가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전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지금까지는 동네 병의원에 가더라도 5, 6만 원씩 경비를 지출을 했었는데 지금 진찰비 5천 원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이 신속 항원 검사라 하면 접촉 초기에 감염 증상 무증상일 초기에는 굉장히 위음성률이 높다는 것이죠.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접촉은 했지만 사실은 감염이 되었는데도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전에처럼 그 신속 항원 검사가 아니라 PCR 진단을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무료로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내가 가서 받을 때 그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이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 일주일 자가격리를 함으로 해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는 음성이 나왔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조용한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신속 항원 검사가 이 초기 위음성률 때문에 PCR 검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일단은 임시선별검사소를 이 수도권에서 55개소, 비수도권에서 15개소 늘려서 70개소 정도 늘린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60세 미만의 사람들은 밀접 접촉자라 하더라도 PCR 검사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기에 진단을 받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으려면은 이분들이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PCR 진단을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우리 PCR 역량으로 봐서는 지금 정도의 유행 규모라면 충분히 PCR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상을 보면 기침부터 탈모, 또 혈전증까지 다양한데요. 위험성을 알리고 체계적으로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1,900만 명이 넘어서 2천만 명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만도 즉 올해 들어서 감염된 사람만도 1,900만 명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 중에서 뭐 20%, 30%가 어떤 후유증이든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직접적인 작용 혹은 간접적인 작용으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들이 잘못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후유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계나 심혈관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폐섬유화라든지 뭐 심혈관계 질환 같은 심근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직접적인 원인을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대부분의 뭐 생식계라든지 또는 뇌신경계 후유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인 그 원인을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감염 후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각 과들이 협진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 진단부터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동네 병의원에서도 쓸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지금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이제 상병 코드 같은 데에도 다 적용을 해서 우리들이 병의원이 갔을 때 뭐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코로나19의 후유증이라는 것을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뒤 맞이하는 첫 휴가철이죠. 휴가 기간 개인이 유의해야 할 방역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본격적인 휴가철이고 뭐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혼자 가는 여행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족 단위나 혹은 지인 단위라도 좀 소규모로 여행을 가시고 여행을 가셔서도 야외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는 마스크를 쓰시고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또 가능하면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잘 지내다가 돌아오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휴가지에서도 다른 사람하고의 접촉은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휴가에서 돌아오신 후에도 가능하면 출근하시기 전에 한번 진단검사를 받으셔서 직장에서의 감염을 막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휴가철에 있어서 뭐 대규모의 회식이라든지 또는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뭐 여러 가지 연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지금 좋은 시기가 아닐까. 일단 이 유행이 좀 지나간 후에 그런 것들은 계획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휴가 전후로 검사도 꼭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누구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는 곳, 바로 무더위 쉼터인데요. 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혹시라도 쉼터가 문을 닫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찾아온 더위. 서울시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한 마포구의 한 경로당엔 한여름 열기를 피해 모인 어르신들로 꽉 찼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담소를 나누거나 춤을 배우면 더위는 어느새 저만치 물러갑니다. 혼자서 에어컨 키기가 힘들잖아요. 그 여기 오면 시원하고 또 여러분들 간식도 먹고 식사도 하고 그래 경로당이 없었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했겠나. 무더위 쉼터는 에어컨도 없이 한여름을 참아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온 제도입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운영 시간을 늘려 어르신들이 더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최근엔 관내 숙박시설과 연계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숙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무더위 쉼터가 4천여 곳에 달하는데 온열 질환 사망률이 높은 노인층에겐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하며 어르신들은 여름철 오아시스 같은 무더위 쉼터가 혹시라도 다시 문을 닫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고위험군이 많은 노인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취식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문 닫으면 안 돼. 문 닫으면 안 돼. 이 복지관 문 닫으면 안 돼. 복지관 문 닫으면 이 노인애들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어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일단 당장 노인복지시설이나 무더위 쉼터에 문을 닫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운영 폐쇄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열 체크를 좀 하시고 개개인의 방역을 좀 강화해달라는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면 운영 중단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무더위 쉼터 이용객들은 쉽사리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안 닫으면 좋은데 만일 닫는다면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너무나 걱정이 돼 진짜 아주. 안 닫았으면 쓰겠어 정말로. 기록적인 폭염과 코로나19 재확산이 동시에 찾아온 상황에서 어르신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무사히 여름철을 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시와 베트남 정부가 우리 스타트업 기술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기술 기업과 베트남 대학의 산학 협력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치민 시내는 오토바이 천국입니다. 환경 문제로 베트남은 내연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친환경 모빌리티 기업이 전기 오토바이 본체에서 분리할 수 있는 교체용 배터리를 자체 개발해 베트남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저희가 시장 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 시장의 규모가 10조 정도. 이런 스타트업 제품 10여 개가 서울 창업허브 호치민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과 연결해주는 상담도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인큐베이팅이 된 기업들이 충분히 베트남 시장을 잘 알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나가게 돼서 베트남에서 성공을 꿈꾸게 됩니다. 서울시와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위한 공동의향서를 맺었습니다. 또 우리 기업과 베트남 대학의 산학 협력을 지원하고 서울과 호치민의 스타트업 간 동반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번 협력 사업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 상용화 및 고도화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인공지능, AI,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 전반에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균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확보한 배출 여유분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되 그 실현이 담보되도록 부문별 감축 목표를 면밀히 설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며 탄소 국경세와 같은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고도화하고 감축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농산물 물가 상승률이 8.5%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배추 도매 가격이 10kg에 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21%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 도매 가격은 20kg 기준 1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 양파는 킬로그램당 1,350원으로 53%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여름철 잦은 비와 고온으로 농작물 작황이 부진해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가 추석에 대비해 이르면 다음 주 물가 안정 방안 등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배추나 돼지고기, 명태와 같은 주요 성수품에 대한 공급량 확대와 할인 행사 등 가격 안정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또 교통과 통신 의료비 등 생계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등의 지원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대표적인 매파, 즉 통화긴축 선호 인사로 꼽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추가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현지 시간 3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우리는 3.75에서 4%의 기준금리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2.25에서 2.5%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총 1.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9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고 남은 두 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연말 3.25에서 3.5%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껄끄러운 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까지 했는데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되레 증산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정치적 모욕적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페크와 러시아 등 비오페크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페크 플러스가 정례 회의를 열어 원유 증산량을 논의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는 성명에서 다음 달 원유 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과 이달 증산량인 하루 약 65만 배럴의 15%에 불과한 양으로 증산량이 크게 후퇴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글로벌 수요에 불과 0.1% 증산에 그쳤고 현재 국제 에너지 위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의 증산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미 대통령이 증산을 위해 껄끄러운 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지만 의미가 없었고 정치적으로 거의 모욕적 수준이라고 평가한 석유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Does he feel like the increase was an insult?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oil and gas prices are coming down. They are coming down, and they have been coming down since the president announced his trip.
바이든 대통령은 2018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의 배우로 의심받는 사우디를 국제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는데 빈살만 왕세자와 악수 대신 주먹 인사까지 나누며 증산 노비를 적극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바이든의 방문 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접촉하며 증산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일찌감치 선을 그어왔습니다. وستقوم المملكة بدورها في هذا المجال حيث أنها أعلنت عن زيادة مستوى طاقتها الإنتاجية إلى 13 مليون برميل يوميا وبعد ذلك لن يكون لدى المملكة أي قدرة إضافية لزيادة الإنتاج. 미국은 심지어 오페크 플러스의 정례 회의 전날 산유국의 석유 증산을 끌어내기 위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무기 수출을 승인하는 등 유화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는데 오페크 플러스의 이번 결정은 되레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다음 오페크 플러스 정례회의는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인데 향후 증산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고유가로 큰 이익을 거둔 석유 회사들의 세금을 더 부과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이 석유 가스 회사들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 가스 회사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등 뒤에서 이번 에너지 위기로부터 기록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 정부에 이러한 초과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겨 그 재원을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72년에) 출범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내 방송통신 전파진흥에 큰 역할을 해온 기관인데요. 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한근 원장을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설립된 지 올해로 50주년이 됐더라고요. 네, 우리의 방송통신의 발전을 함께해온 기관인데 원장님께서 어떤 기관인지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대한민국 전파 환경을 관리하고 ICT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국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개념일 수는 있습니다만 전파 품질과 주파수 관리, 그리고 ICT 기금 운영,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K 콘텐츠 지원이라든지 ICT 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우선 국가 주요 통신망 그리고 인명 안전에 관련된 항공, 선박, 이동통신기지국의 무선국 검사 등을 통해서 전파 품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과 ICT 산업 발전에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 콘텐츠 경쟁력 강화도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 방송 콘텐츠의 발전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수 콘텐츠를 발굴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익성이나 다양성 강화를 위한 교양과 다큐멘터리도 중요한 지원 분야입니다. 또한 중소방송 콘텐츠 제작사들의 안정적인 방송 제작 환경 마련을 위해서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송 제작 종합시설인 빈마루 방송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디지털 미디어 중소벤처기업 창업 육성 그리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의 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전파진흥원인데요. 여기 전파진흥이라는 말이 사실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전파를 진흥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늘 이제 접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먼저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파라는 게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 전기의 물결, 파동을 의미하는데 전파가 없으면은 사실 이 방송도 지금 현재는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TV나 휴대폰, 내비게이션,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기로 하는 소통이 바로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전파는 정보 전달의 매개체로서 무선 통신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 범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전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공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공기를 마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전파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전파진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파는 공기 중에서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제가 예전에 배웠었는데 1초간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 혹은 주파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주파수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디지털 전환으로
이 주파수 자원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주파수 자원이라는 게 사실은 좀 한정이 되어 있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건데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알맞은 시기에 맞춰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 주기적인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KCA는 ICT 발전 그리고 5G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필요한 전파 자원의 수요에 대비해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를 발굴, 확보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통신망, 이동통신기지국의 전파 혼 간섭을 방지하는 무선국 검사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통신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항공기 선박 등의 인명 안전 그리고 재난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곧 맞이할 새로운 시대는 스스로 이동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IoT로 연결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AR, VR 그리고 실감 콘텐츠와 같은 초연결사의 첨단 산업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아마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러한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전파 이용 환경이 우선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전파진흥은 앞서 말씀드린 초연결 사회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깃털과 기반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약하자면 공공재인 전파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고 그리고 품질 관리와 새로운 주파수 발굴에도 힘쓰고 계시다. 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 예. 것 같은데요. 자, 진흥원에서는 방송 미디어 진흥을 위한 사업도 벌이고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요즘 콘텐츠 업계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세계 시장 공략입니다. 네. KCA는 그중에서도 콘텐츠 업계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중소방송 제작사가 글로벌 미디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수 기획안을 발굴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플랫폼사의 매칭이라든지 제작까지의 전 단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로 성과가 있는데 지원한 작품 중에서 2020년 92회 미국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부문의 최종 후보에 오른 작품도 있었고요. 42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 영예를 얻은 작품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혁신 기술 기반의 융합 서비스 발굴 그리고 육성을 위해서 1인 창업자, 중소벤처기업에게 테스트 배설을 제공하고 있고 맞춤형 컨설팅이나 멘토링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육성 또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오징어 게임 사례도 그렇고 K 콘텐츠가 전 세계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콘텐츠 지원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징어 게임 많은 인기를 얻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예, 요즘 시청률이 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높습니다. 예. K 콘텐츠의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한데 OT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시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OTT와 관련된 특화 콘텐츠의 제작 지원 확대라든지 글로벌 거점 지역 마련 등 국내 OTT와 제작사의 해외 진출 그리고 영세한 중소 제작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초실감 가상 제작 스튜디오 구축 같은 콘텐츠 제작 과정의 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OTT 특화형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를 위해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에 국내의 많은 작품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KCA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사의 초실감 가상 제작과 같은 콘텐츠 제작까지 현재 지원 사업의 범위를 다양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K 콘텐츠 한류의 발판 역할까지 하고 있는 예. 기관인데요. 자, 앞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이 진흥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ICT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우선 ICT 기금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또 진흥원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정부 사업들이 대부분인데요. 네. 우선 ICT 기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T 기금은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야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 산업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사업성 자금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소관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관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이렇게 두 개의 기금으로 나뉘어 있는데 ICT 분야 발전과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KCA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11년부터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그리고 16년부터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관리에서부터 안정적인 자금의 운용, ICT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투자 그리고 사업 관리까지 총체적인 이 기금 관리와 운영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ICT 기금의 주요 재원은 이동통신사에서 주파수를 할당하고 받는 주파수 할당 대가 그리고 방송사들이 방송 관련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따라 부과하는 방송사 분담금 등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이제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술 개발,
산업 활성화, 연구 기반 조성, 그리고 해외 진출 지원 등 ICT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2022년 ICT 기금의 총 예산은 3조 3천억 규모 정도가 됩니다. 네. 지금 현재는 과기장통부가 수립한 올 디지털 투자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경제, 차세대 통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사이버 보안, 포용 분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금이 적재적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투자를 통해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기반이 마련이 되기도 했고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요즘 일반 기업도 통신망 등을 통해서 제조, 물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5G 특화망도 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AI를 융합에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노력해서 현재 디지털 상생 생태계 구축에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와 같은 새로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이 동력으로 기금이 투자가 되고 국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성과 창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기장통부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기금의 운영 관리를 정말 충실히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국내외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앞으로 방송통신 산업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좀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화관을 찾는 사람 숫자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크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뭐 실제로는 그렇기도 합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TV 화면이 커지고 OTT 등을 통해서 가정에서나 손에서 실제로는 영화관에서 관람하듯이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K 콘텐츠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 외에도 사실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현재 방송 미디어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측을 한다면 앞으로의 방송 미디어 산업은 ICT 발달과 더불어서 초고화질 콘텐츠 그리고 실감 콘텐츠의 이용으로 확대가 되고 이와 관련된 제작 방식도 초실감 가상 제작 방식으로도 아마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KCA는 변화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YTN에서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사랑,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는 산업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네, 자, 이제 취임하신 지 원장님께서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포부나 아니면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21일 날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새 비전을 선포했는데 바로 디지털 대한민국을 이끌 100년 기간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50년간 ICT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로서는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100년 그 이상의 기간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잘해온 분야는 더욱 잘하면서 핵심 역량을 집중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미래 영역과 함께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개선하고 개석해 나갈 계획입니다. KCA 도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요즘은 뭐 전파가 세상을 연결하고 있는 초연결 사회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안전한 전파를 위해서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역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한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팔의 혈압이 유의미하게 다를 확률이 높아 혈압을 잴 때는 양팔의 혈압을 모두 측정해 높은 수치를 선택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영국 엑시터대 연구팀은 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23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양팔의 혈압 가운데 낮은 쪽을 선택했을 때 고혈압이 아니라고 진단되는 사람 가운데 높은 쪽 혈압을 선택하면 고혈압으로 진단되는 비율이 12%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양팔의 혈압을 모두 재서 높은 쪽의 혈압을 택하지 않으면 고혈압이 제대로 진단되지 않을 위험이 있어 적기에 치료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통 고추장을 먹으면 체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전국순창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원광대병원 연구팀은 60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고추장을 섭취하면 허리둘레와 내장지방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추장이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중 지질 농도를 개선하는 데도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영양학회지 뉴트리언츠에 게재됐습니다. 피부에 오래 부착해도 아토피나 발진 등이 생길 위험이 적은 전자 피부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디지스트 연구팀은 생체 적합성이 높은 물질인 파릴렌 C를 이용해 그물망 구조를 띤 전자 피부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전자 피부가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을 이용해 평평한 모양으로 제작됐다며 장기간 부착 시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발된 소재는 얇고 통기성이 우수해 이 같은 위험이 적다며 다양한 센서들과 결합하면 피부 위에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5일부터 6일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 3홀에서 국내 1인 미디어 산업대표 행사인 2022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인 창작자 쇼케이스와 유명 창작자의 토크 콘서트, 1인 미디어 관련 기업의 홍보 부스, 기업과 창작자 등의 사업 협력 논의를 위한 상담 부스 등이 운영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 기반의 전업 창작자 육성, 지역 1인 미디어 센터 구축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자리 확대를 주도하고 지역 특화 콘텐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가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누리는 달 탐사뿐 아니라 세계 첫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 등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요. 이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인 발사가 완벽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